먼저 번 시간에 저기 김영삼 정부까지 했지 않습니까? 올해 이제 오늘이 이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마지막 시간인데 오늘 김대중 정부의 부동산 정책,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까지 하는 걸로 이 이제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강의가 끝나게끔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김대중 대통령 정부에서도 부동산에 관한 것에 대한 것은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한 정부 측에 속합니다. 보게끔 되면 이 박정희 정부하고 김대중 정부하고 봤을 때 물론 박정희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게 조금 더 많기는 한데 박정희 정부는 17년 동안 한 거고 김대중 정부는 5년 동안 한 거다 보니까 기간에 비해서 보면은 이 김대중 정부도 부동산에 대한 정책을 상당히 많이 한 그 정부에 속합니다. 제일 먼저 보기에 크게 제가 먼저 나눠봤는데 이게 IMF를 맞이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동산이 안 팔리다 보니까 주택 경기 활성화 대책을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2000년부터 2020년도까지 대한민국의 국토 계획을 20년도로 중장기로 세운 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IMF에 의해서 부실은행 통폐합을 했고 저당권을 팔 수 있게끔 했고 그 다음에 부동산 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소형주택 의무 비율을 한시적으로 폐지를 했고 그 다음에 미분양주택, 이 당시에 미분양주택을 사게끔 되면은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 준 적이 있고 그 다음에 분양권을 입주권을 그 전매를 못하게끔 했었는데 전매를 든다? 풉니다. 그 다음에 상가 임대차 보호까지 이렇게 크게 했는데 제일 먼저 한 건 뭐냐면은 IMF에 의해서 이 은행이 부실하게끔 되는 겁니다. 이 은행이 무슨 얘기냐면 은행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은 은행은 부동산을 담보로 자꾸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동산이 약 감정가가 10억이 간다고 가정하십시다. 10억이 간다고 그러면은 8억 정도를 대출해 주면서 9억 정도를 어떤다? 설정을 해놓죠. 1억 정도는 어떤다? 여유를 두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IMF에 의해서 이 10억 같은 부동산이 6억에서 7억으로 떨어지게끔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8억이 원금인데 가격이 6억에서 7억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이자는 고사하고 이 은행에서 원금을 어떤다? 회수를 못하게 되다 보니까 은행이 도산하게 생겼던 거예요. 이 당시에. 제일 먼저 김대중 정부에서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도산하는 은행을 도산하지 않게끔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김대중 정부에서 제일 먼저 이거는 공적 자금을 집어넣어서라도 은행을 살려야 되다 보니까 각 은행에다가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받아서 만들 돈은 얼마고 그 다음에 저축을 받은 사람한테 내줘야 될 돈은 얼마인지 전부 다 든다? 정리를 해서 보고하라. 했는데도 어느 은행에서도 나갈 돈은 정리가 되는데 갖고 있는 돈은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왜 안 되느냐 그랬더니 은행에서 하는 얘기가 경매로 팔아봐야지 되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9억이 설정이 돼 있기는 하지만은 6억에 팔리는지 7억에 팔리는지는 이건 뭐야? 경매로 팔아봐야지 알지 알 수가 없다는 거고 그럼 언제 팔리냐? 언제 팔리는 것도 모르는 겁니다. 경매가 쏟아져 나와서 경매가 된다? 밀리게 되다 보니까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것이 경매로 팔아 가지고 돈이 다 들어온 걸 가지고 은행에 공적 자금을 집어넣으려고 할 때는 이미 어떤다? 도산이 되고 난 다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자산 유동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서 뭐냐면 자산관리공사를 만듭니다. 자산관리공사가 만들어서 이 부분은 아까 은행에서 얘기한 것이 잡으면은 전부 다 어쩌나?
최대로 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있는 것이 있죠. 이 9억이죠. 아까 9억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팔아서 6억에 팔릴지 7억에 팔릴지 모르지만은 설정권으로 9억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 것을 은행에서 전부 다 모으면은 한 은행에서 저것이 보통 보면 3천억에서 5천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3천억에서 5천억이 된 것을 자산관리공사가 저 설정권을 어떻게 한다? 다 사버리는 겁니다. 다 사서 그거를 외국에 이제 지금 뭐 나오는 론스타 뭐 이런 곳에다가 다 다시 팔게끔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정권이 전부 다 5천억이다. 그럼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통 보면 그걸 얼마에 매각이 하려면 한 3천억 정도에 이 자산관리공사가 3천억 정도에 삽니다. 그럼 3천억 중에 자산관리공사가 산 거를 가지고 다시 외국에 있는 기업들 팔을 때에 3천억 주고 사서 3천 2, 3억, 100억 주고 파는 경우도 있지만은 자산관리공사에서 3천억을 주고 사서 뭐 론스타처럼 1,700억을 주고 팔았다 이런 것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담당자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팔았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은 하여튼 그것을 팔아서 은행에서 들어올 돈이 얼마인가는 바로 알게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거를 자산관리공사에다 팔아가지고 우리가 팔아서 갖고 있는 돈은 얼마고 내보낼 돈은 얼마다 하고 정부에다 보고를 하게끔 되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보고를 받으니까 보고를 받고 보면 금융자산위원회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이제 그래갖고 제3조 부실자산 정리 수임 방법 절차 금융회사 등이 법 제4조 1항에 따라 법 3조 2항에 따른 부실자산 정리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사는 위탁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금융회사 등과 약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걸 어떤다? 전부 다 사는 걸로 약정을 하죠. 그 다음에 부실채권의 범위 법 제2조 2항 강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다음 각호의 채권을 말한다. 금융회사 등의 매각 대상 자산의 범위 법 2조 대통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금융회사 등이 합병 전환 또는 정리를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게 되지 않은 고정회산 그 다음에 부실채권 원인 서류 및 수령 및 담보물권의 이전 그 다음에 비업무용 자산 이것까지 다 팔게끔 하는 겁니다. 그 대신에 저거를 비업무용 건물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예를 들어 보면은 주택은행에서 1,700억이 모자랍니다. 국민은행에서 3,200억이 모자랍니다. 그러면 두 개를 다 두 은행을 합쳐라. 합쳐서 인원을 줄여라. 그 다음에 은행에서 가고 있던 같은 동네에 있던 은행 어떤다? 하나 빼내라.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빚을 진 금액을 최소한으로 만들어 놓고 그러고 나서 그러한 조건에 의해서 공적 자금을 대주겠다 해갖고 대주게끔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은행이 많이 외국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통폐합이 되고 만들어지는 것이 제일 먼저 김대중 정부에서 했던 것이 정권 잡자마자 저거부터 한 겁니다. 저렇게 해서 겨우겨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은행이 도산하는 것은 막았습니다. 은행이 도산하는 걸 저 법에 의해서 막고 나니까 이제는 뭐가 도산하냐면 건설회사가 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설회사가 도산하는 것도 건설회사는 공적 자금을 집어넣어서 막아줄 수 있으면 은행은 공공기관이니까 공적 자금을 집어넣을 수 있지만은 건설회사는 공적 자금을 집어넣을 수는 없다 보니까 또 그렇다고 해서 정부에서 나 몰라라고 할 수도 없다 보니까 법을 바꿔줍니다. 아까처럼 제일 먼저 분양권을 전매를 못하게 했던 것을 전매를 풀어줍니다. 두 번째 소형주택 의무 비율이 있었는데 소형주택 의무 비율을 어떤다? 풀어줍니다. 그것도
그래도 건설회사가 도산하기 직전이고 그것도 안 팔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마지막 카드 하나를 더 씁니다. 보면 현재 미분양된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때는 언제 팔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준다. 이러는 것이 된다. 플러스서 그 바람에 어떻게든지 살 수 있는 건설회사는 살기도 하고 도산한 건설회사는 도산하게끔 됩니다. 여기까지 해놓고 그 다음에 제일 잘했다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김대중 정부에서 뭐냐면 난개발을 방지해야 되겠다는 법을 만들어서 보면 여기 보면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이 있죠. 옛날에 보면은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있다 그랬었죠. 나중에 저 두 법을 합쳤는데 처음에는 저 두 법을 합치지 않고 그냥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난개발 방지하는 것만 만들었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준농림지역 농어촌 지역에서 소규모 고층 아파트 및 폐소 공장의 부질산 입지를 제한하고 계획적 친환경적인 토지 이용을 유도하는 내용의 국토이용관리법 시행 및 시행규칙안을 마련 99년 10월 20일로 입법 예고함. 건설교통부가 입법 예고한 주요 내용에 의하면 앞으로는 아파트 건설 후에 준농림지역 등의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는 요건이 10만 제곱미터 이후로 강화되며 공장이나 기타 시설 설치에 준농림지역으로 준도시지역으로 용도할 수 있는 규모는 3만 제곱미터 인교에만 어떤다? 허용됨. 이 다시 말하면 이 당시는 도시법과 국토용법이 따로 있어갖고 도시계획에는 준도시지역이 있었고 비도시지역에는 준농림지역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어떤다? 따로 하게끔 만들었다 이럽니다. 보면은 국토의 난개발 방지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합니다. 이번 종합대책은 인구에 비해 개발용지가 적어 개발용지를 확충해 나가야 할 필요성 상존에 있는 상황에서 최근 환경과 보존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높아질 때 제기되는 환경훼손 문제를 하기 위해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제시된 환경과 개발의 이념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개발계획 및 사업에 대한 관계를 강화한 한편 국토이용 및 관리 체계를 선계획 후 개발.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때 우리가 만들어지는 것이 뭐냐면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이 핵심이 뭐냐면은 아까 10만 제곱미터라고 얘기가 나왔었죠. 10만 제곱미터를 개발을 하게끔 되는데 무조건 아파트만 짓는 것이 아니라 이 전부 다를 도로를 어떻게 만들고 공원은 어떻게 만들고 학교는 어디다 만들고가 계획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어떤다? 아파트를 짓는다니까 다시 말해 전부 다를 계획을 잡고 개발을 하게끔 계획에 의해서 해야지 집부터 지어놓고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체로 된다? 바꾸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해서 다시 말하면 아파트만 짓는 것이 아니라 이때부터는 기반시설을 같이 짓는 걸로 바꾸게끔 되는데 저렇게 해서 바꾸다 보니까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이 있다 보니까 안 되다 보니까 저걸 다시 개발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마지막에 보게끔 되면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은 나중에 어떤다? 바꿔지게끔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의 시작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어떤 합치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보면 여기 보면 준도시지역에서 취락지구를 어디가 개발하는 것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주택건설 활성화 대책을 어떤다? 만듭니다. 이 당시에 집이 안 팔리고 건설회가 도산하고 하다 보니까 이 주택건설 활성화 대책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한 것이 뭐냐면 김대중 정부에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대통령 선거에 나갔을 때에 이 선거 공약했던 거 혹시 기억하세요? 선거 공약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중요한 게 3개만 얘기하면은 제일 먼저 대한민국에서
이 대권을 주려면은 충청도표가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은 김종필 씨를 국무총리로 만들겠다. 그랬었죠. 두 번째가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은 개발 제한 구역을 풀겠다. 개발 제한 구역을 풀겠다. 그러면 개발 제한 구역은 1971년도에 그러니까 박정희 정부에서 만들었는데 이 추후에 20년이 지난 보면은 이 김대중 정부에서 풀겠다고 했는데 박정희 정부에서 개발 제한 구역을 만들었을 때는 개발 제한 구역을 만들었어도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돈이 없었기 때문에 개발할 돈이 없었는 거야. 그러니까 법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도 못하는 거야. 근데 10,000불 정도의 수익이 되다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땅이 어떤다? 개발하려고 그러는데 개발 제한 구역 때문에 못한다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불평불만이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선거 공약으로 풀겠다. 세 번째 선거 공약 기억하세요? 농어촌 부채 탕감하겠다. 근데 사실은 보면 제일 첫 번째에 이 김종필 씨를 국무총리로 만드는 것은 무난히 할 수가 있었죠. 또 실질적으로 했고. 그렇지만 개발 제한 구역을 푸는 거와 농어촌의 부채 탕감하는 것은 그다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 난개발 방지든지 이 부동산을 파는 저 자산관리공사를 만들었든지 이 보면은 이 당시에 김대중 정부에서 이 법을 부동산에 관한 법률을 만드는 사람들은 상당히 전문가들이었었어요. 제가 보면은. 그러면 전문가들이 저걸 봤을 때에 개발 제한구역을 푸는 것은 잘못됐다고 어떤다? 반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발 제한구역을 완전히 풀지는 않고 개발 제한구역이 박정희 때 만들었을 때는 도시계획법에 개발 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럼 개발 제한구역을 지정하면 개발을 할 수가 없다. 요렇게만 있었는데 김대중 정부에서 개발 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어떤다? 정식으로 만듭니다. 이게 이때 만들면서 뭐가 나오면 취락지구가 나오는데 집단 취락지구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개발 제한구역 안에 이미 동네가 형성이 돼 있어서 개발을 하지 못하게 해도 큰 의미가 없는 것은 집단 취락지구로 지정을 해서 거기만 어떤다? 풀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이 개발 제한구역 지정 법률이 이때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만드는 것이 뭐냐면 원래 박정희 정부에서 산림법을 만들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산림법을 보완을 해가지고 산림기본법으로 바꾸게끔 됩니다. 산림기본법을 바꾸고 갖고 다시 말하면 농촌산촌에 등장이 되고 이 농촌산촌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이쪽에 어떤다? 지원을 해줄 수 있게끔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만드는 것이 뭐냐면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해갖고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이 따로따로 있던 법을 어떤다? 하나로 합치게끔 됩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선계획 후 개발. 그러니까 선계획을 하려면 최소한도 10만 제곱미터를 가지고 모든 것이 기반시설을까지 다 같이 하자는 것이 만들어지고 이때 만들어진 것이 뭐가 만들어졌다? 지구단위 계획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은 1종 지구단위 계획, 비도시지역은 2종 지구단위 계획 이걸 만들어줘서 기반시설을 같이 개발하게끔 만드는 법을 하면서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이 어떤다? 합쳐져서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이 없어지고 관리지역이라는 것이 다시 태어나게끔 됩니다. 이거 제가 보기에는 이 법을 만들었을 때 상당하게 저 법이 쉽게 만들어졌겠습니까?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합쳐서 새로 만들어지는 거다 보니까 그 다음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개발제한구역이 만들어지고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이 보면은 그 다음에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 만들어집니다. 보면. 지구 단위 계획에 구분해갖고 일종 지구 단위 계획, 토지 이용을 합리화, 구체화하고 도시 또는 농산 어촌의 기능 증진 미관의 양원 환경을 보존 수입하는 계획, 이종 지구 단위 계획관리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를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개발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 용도 종류 및 규모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거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완화하여 수집되는 지역 해갖고 완화할 수 있게끔, 다시 말하면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게끔 하고 용도 지역을 어떤다? 바꿀 수 있게끔 지구 단위 계획에서 이것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서 지금도 도시가 개발이 되는 곳은 기반시설이 완벽하다는 겁니다. 학교고 공원이고 도로고. 그러니까 이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전에 제일 난개발이 심했던 것이 어딘지 아시죠? 용인. 그러니까 이 김대중 정부 이전에 용인이 난개발이 아주 심해졌던 것입니다. 보면. 용도지역,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 내용은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를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세분하거나 어떤다?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기반시설을 배치를 규모를 하고 도로로 둘러싸인 지역 또는 계획적인 개발 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 규모와 조성을 계획하고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물 높이 최고한도 최저 한도를 어떤다? 정해놓고 한다는 것이 이 지구 단위 계획이 이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 국토계획과 이행하는 마음들이 만들어졌으니까 준농림 지역이 준도시 지역을 합쳐서 관리 지역으로 만들어지고 관리 지역은 다시 계획관리, 보존관리, 생산관리 지역으로 어떤다? 세분화를 하는데 김대중 정부에서는 저 세분화를 다 못했고 김대중 정부에서는 그냥 전부 다 관리 지역이었습니다. 이것을 토지의 적성평가를 해서 세분화를 하는 것은 2007년도까지 마련하게끔 했으니까 7년 정도로 듣냐 유보를 해서 빨리빨리 조사를 해서 계획관리로 보존관리, 생산관리를 빨리빨리 하는 곳이 있고 늦게까지 못한 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7년 동안 유보를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보면.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토지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땅을 점수를 매기는데 경사도가 몇 도냐, 그 다음에 주변 환경이 주거지역이 많으냐, 농촌지역이, 그러니까 다시 농사를 짓는 것이 맞느냐, 주변 환경을 보고 점수를 매겨서 계획관리냐, 생산관리냐, 보존관리냐 할 걸로 어떤 정하게끔 할 수 있는 근거를 토지의 적성평가를 만들어서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김대중 정부에서 한 것이 뭐냐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죠. 지금은 뭐예요? 재개발을 하기 위한 그거를 만들었습니다. 재개발. 그 다음에 김대중 정부에서 다시 말하면 아까 산림법이 산림기본법이 됐었죠. 산림기본법이 돼놓고 산지관리법을 새로 만들어서 임야를 관리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데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임야를 보존할 임야와 개발할 임야로 된다? 나누게끔 됩니다. 그래서 보면 산지 전용 허가를 받고 임야를 개발할 수 있게끔 만들고 특히 뭐냐면 이때 임야를 개발할 때는 대체 산림 조성비를 내야 된다는 것이 저 김대중 정부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저 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박정희 정부 때는 산림법을 만들어서 나무를 비울 수 없게끔 만들어 놨던 것이 다입니다. 근데 이제 산림기본법을 만들어서 거기에 기본적인 농촌이라는 것이 나와갖고 거기에 조금이라도 집을 지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개발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다시 산지관리법을 만들어서 개발할 수 있는 산과 개발을 못하는 산으로 나누어 놓고 개발을 하게끔 됐을 때는 대체 산림 조성비를 내야 된다는 것이 김대중 정부 때 이게 정책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박정희 정부에서 주택건설 촉진법을 만들었었는데 이 주택건설 촉진법을 주택법으로 개정하게끔 됩니다. 이때. 그 주택법에서 주택조합이라는 걸 만들어서 지역조합과 직장주택조합하고 임대주택조합 뭐 이런 주택조합을 만들어서 다시 말하면 건설회사가 아니라 직장이나 이런 데서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재정비 촉진지구에서도 어떻게 하나 자기 땅 주인들이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집을 재개발을 할 수 있고 직장에서도 어떻게 한다? 직장인들끼리 따로 조합을 만들어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끔 그렇게 어떤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김대중 정부에서 땅을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합쳤다는 것이 제일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세 번째의 핵심은 뭐냐면 개발행위 허가란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개발행위 허가. 그전에는 없었어요? 그 이전에는 개발행위 허가라는 것이 없었죠. 농지 전용, 산지 전용 이렇게 됐는데 개발행위 허가가 나오면서 배지가 아닌 땅은 전부 다 뭐 한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게끔 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땅 자체를 개발하는데 전부 다 어떤다? 허가를 받고 개발할 수 있게끔 바꿔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개발행위 허가의 조건에 용도 지역이나 지구나 건축법에 관계없이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일정 높이 이상의 땅에는 개발을 못한다. 경사도가 25도 이상이면 못한다. 나무가 심어져 있는 인목 본수도가 150% 평균 인목 축적의 150% 이상인 땅은 못한다 해갖고 용도 지역이나 지구에 관계없이 생긴 모양에 의해서 경사도, 인목본수도, 표고도에 따라서 개발할 수 있는 땅과 개발을 못하는 땅이 어떻게 한다? 나누어지게끔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개발행위 허가라는 것이 없었는데 이때 국토기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개발행위 허가가 조건이 되면서 모든 땅은 전부 다 개발하려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게끔, 그럼 규제를 받게끔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핵심적인 것이 제가 얘기한 국토기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을 새로 만들어졌다는 거.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어서 기반시설을 같이 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는 거. 산지관리법을 만들어서 산지 전용 허가를 받게끔 만들었다는 거.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를 만들어서 개발행위 허가의 조건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상당하게 현재의 법에 맞게끔 이 법규를 잘 만들었습니다. 다 좋았는데 정말 제가 보기에는 고생도 많이 했고 생각도 많이 했고 짧은 기간에 그 IMF를 탈피하면서 은행의 부실을 막아가면서 그다음에 건설회사의 도산을 막아가면서 국토를 20년 동안 계획을 할 수 있게끔 만들면서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고 개발행위 허가를 만들고 주택을 활성화하게 만들고 한 짧은 시간에 많이 한 것은 틀림없이 제가 보기에는 엄청나게 잘했고 잘 만들었어요. 보면은. 다만 아쉬운 것이 하나 있긴 있어요. 뭐가 아쉬워요? 이때 4년이 지나고 나서 임기가 4년 지나고 난 다음에 김대중 정부에서 얘기를 합니다. IMF를 탈출했다. 발표합니다. 이제. 근데 경기는 엄청 나쁜 거예요. 경기만 살으면은 김대중 정부에서는 더 바랄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할 만큼 다 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진짜 노력도 많이 하고 많이 했습니다. 근데 뭐가 나쁘다? 여기서 아주 하책을 하나 썼어요. 제일 아쉬운 점이 그 점인데 뭐냐면은 이 당시에 16살짜리 애들한테다가 전철역 앞에서 카드 만들어 준 겁니다.
이 카드를 18살짜리한테 다 카드 만들어줘 가지고 경기가 얼만큼 살았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 아이들이 저도 총각 때 생각이 나거든요. 저는 총각 때 카드가 없었거든요. 18살, 19살에 자기의 정확하게 그 경제를 지킬 수 있는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아쉬웠던 것이 뭐냐면 이 당시에 제가 보기에는 그 18살짜리 애들이 한 3분의 1 정도가 신용불량자로 된다 사회에 진출하게끔 만들어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김대중 정부 다 잘 만들어 놓고 그게 제일 아쉬웠던 점입니다. 사실은 보면.